안녕하세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그 회사법 조문에 다 한 번씩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9조부터 볼 겁니다. 회사법 통칙부터. 헌택형 대비니까 사소한 내용도 다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69조 보시면, 자,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설명의 1번 기본적 상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의 영리는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아시겠지만 46조의 행위를 하게 되면 상사회사죠. 상사회사라는 거는 4조의 상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조 이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5조 이항에 걸리는데, 물론 이제 상법에 적용된다는 건 차이가 없겠지만 개념상 이제 민사회사라고 부릅니다. 46조의 행위가 아닌 애들이 있잖아요. 뭐 원시 재배업하는 거, 농업, 어업, 임업 이런 거 1호의 매매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인이 된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의제상인과 당연상인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 회사의 영리성은, 이건 판례의 태도입니다. 회사의 영리성은 이익 분배가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익을 분배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회사가 법인으로 하고 있죠, 법에서. 근데 이게 논리 필연적 귀결은 아니에요. 법인이어야 될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법인성이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정책적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법인성을 부여했는데 이걸 남용하는 게 문제죠. 법인격 부인이론에서 다시 볼 거고. 자, 그리고 1인 회사의 문제는 조문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정리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단성이 삭제됐죠. 원래 있었어.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사단성이란 것만 뺀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별로 실익은 없어요. 그러면 법인이 재단 아니면 사단인데 뭐라는 거예요? 재단이라는 거예요? 아무 논의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사단이냐 아니냐 안 중요해. 문제는 뭐냐면 1인 회사의 문제죠. 아시겠지만 회사법의 모든 규정은 단체를 전제로 있습니다. 단체를 전제로. 1인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예외 규정이 단 한 줄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죠. 그렇죠? 주주가 1인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볼 건데, 여기 보시면 그럼 1인 회사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1인 회사의 법리라는 걸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자, 과거 판례입니다. 이게 형식설로 전합 판결로 바뀌기 전에 판례란 말이야. 자, 이땐 실질설에 기초했으니까 주주상 명부가 수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실질적 1인 회사 개념을 인정했다는 거죠. 큰가요? 잘 보이시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분필을 안 주는 거. 아이고. 이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실질적 1인 회사. 요것도 1인 회사라고 보고 1인 회사 법리를 적용한 거죠. 명부상 수인, 실질 소유는 1인인 경우. 그럼 이 판례의 태도가 변경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전합 판결에서 다양한 판례들을 폐지 변경할 때 이걸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했거든요. 안 했어. 그러니까 뭐 판례가 변경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형식설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더 이상 실질적 1인 회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세견회가 아니라 다설입니다. 다설. 자, 그럼 1인 회사 뭐 안 해도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사회 소집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자, 여기 바로 내려오세요. 주총 결의 효력인데 소집 절차 생략해도 하자가 아닙니다. 이 1인 주주만 있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전원 출석 총회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합니다. 언제나 유효하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얘 혼자 의사록을 만들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판례는 더 나아가서 요거 의사록이 없어도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입증이 되면 유효한 총회로 봅니다. 의사록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인데,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판례가 자기 거래의 경우에도 판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거잖아요. 응?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의 규정을 둬도 주총의 권한으로 하거나,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사회의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의문의 여지가 있죠.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냐? 주주 이익의 총화, 전체 주주 이익을 다 더하면은 대체로 회사 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님? 뭐 반대 결의도 있을 수 있지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래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회사한테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회사에게 손해가 생길까 봐. 근데 주주 전원이 괜찮대잖아. 그러면 안 거쳐도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요거는 성립한다는 거죠. 배임 횡령은 성립한다. 그리고 주주의 반대급부 없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이사의 배임에 해당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1인 회사는 다 안 해도 되죠? 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격 부인론 볼게요. 자, 법인격이 남용됐다고 입증이 되면, 물론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주주의 유한 책임이 부정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돼요.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누구와 함께? 회사와 함께. 그렇죠? 부진장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요건은 이건 뭐 사령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객관적인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하시면 돼요. 지배 요건, 그리고 재산의 혼용, 그리고 자본의 불충분. 이건 당연히 쓰는 거야. 만약에 써야 될 일이 나온다면. 지배 요건이라는 거는 1인 주주의 의사대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좌우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 요건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재산의 혼용은 원래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재산과 책임은 준별된다는 표현을 좋아해요. 판례가. 구별되는 것이지만 준별되지 않고 혼용된다는 거는 그 배후자의 재산으로 회사 빚도 갚고 회사 돈 가지고 집 것도 사고 뭐 그런 거 막 안 나뉘어져 있을 때, 지갑에 칸막이가 없을 때. 그리고 과소자본은 운영하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자본금이 현저히 낮을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판례가 요건으로 들고 있어요. 뭐 법인격 부인에 관련된 판례는 매우 많지만 그걸 이렇게 겹쳐보면 이런 요건들이 공통된 요건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죠. 이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냐, 즉 남용의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는 견해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필요로 합니다.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요구하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판례는 요구한다. 근데 적용 범위에 요거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거 불법행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적용도 법인격 부인 이론이 적용되는 하나의 유형으로 보죠. 자, 역적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채무 면탈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후자를 뚫고 뒤에 숨어 있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긍정적이라는 거고, 이거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적용 효과는 요 실제법적인 효과랑 보통 절차법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 당연히 실제법적인 효력은 법인격이 부인되는데 일시적으로 부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에 법인격이 영구히 소멸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주주가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 더불어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바로 배우자인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절차법적인 게 사실 객관식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당해 주주에게 소송 명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회사를 피고로 해서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바로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도 피고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게 이제 송 교수님 교재에 보면은 이걸 구별하시거든요. 이걸 구별해가지고 요건을 따로 보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교과서 나중에 참고하실 때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172조 보겠습니다. 회사의 성립입니다. 회사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이 설립 등기는 합병 등기와 같이 창설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창설적 효력이 있는 애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요 37조 있잖아. 등기 효력 중에 일반적 효력이거든요. 이 적용이 없어요. 포괄적 승계, 그리고 창설적 효력이 있는 얘네들은 37조 적용이 없어. 자, 맞는 지문이고요. 여기 안 된다고 나와 있으면. 그리고 회사가 설립 등기가 마지막 절차인데, 만약에 등기까지 가지 못했다.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성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건 창설적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회사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발기인이 부담하죠. 설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렇죠? 승계받을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무과실의 법정 책임입니다. 그렇죠? 무과실의 법정 책임이에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얘네들은 다 뭐가 안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면제가, 자, 잘리네. 자, 요거는 면제가 안 됩니다. 무과실의 법정 책임은 면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잘 쓸게요. 자, 다시. 요거는 면제가 안 된다. 자, 그리고 자, 이 무효 판결의 효력은 불소급표입니다. 이건 당연히 어떻게 외우면 돼요? 소급표가 있는 판결이 별로 없잖아요. 소급표가 있는 판결이 2개밖에 없거든요. 총회 하자와 관련된 애들, 취소, 부존재, 무효 확인, 부당결의 변경 취소, 얘네들 소급표 있고, 그리고 감자 무효, 요것만 소급표가 있고 나머지 소급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설립 무효도 불소급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회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설립 등기가 있고 여기 무효 판결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자, 이 등기시부터 무효 판결까지 존재하는 회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실상의 회사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무효 판결이 있게 되면 회사가 갑자기 사라져? 어떻게 없어집니까?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해산에 준해서 사라집니다. 해산에 준해서. 그리고 자,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설립 등기 후에 자, 등기 후에 무효 판결이 있었어. 회사가 있다가 사라진 거죠. 있다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때 부담하는 발기인의 책임은 설립 시 책임입니다. 설립 시 책임이에요. 불성립 시 책임이 아니라 설립 시 책임이면은 자충책, 손배책 이런 걸 부담한다는 거예요. 자충책, 손배책. 자, 설립 등기 효력을 다시 나눠서 보면은 창설적 효력으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회사가 성립하고 전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부수적 효력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는 거예요. 부수적 효력은 주권이 발행 가능하다. 바꿔서 말하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발행해도 무효야. 그렇죠? 주식 양도가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주식이 되기 전에, 설립되기 전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설립되기 전에 얘를 권리주라고 부르죠. 이 권리주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권리주 양도는 무효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회사에 대해서 무효야. 항상 조심해야 되죠. 회사에 대해서 무효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으면 항상 뭐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은 있다야. 늘.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은 얘기하냐. 권리주 양도 제한 해제. 교수님도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 권리주를 그럼 양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권리주가 지금 이제 주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양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뒤에 나오지만 주식 청약서 하자면 뭐야? 법적 효과가 뭐예요, 여러분? 무효거든요. 무효야. 근데 설립이 되거나 또는 언제 이후에 주장을 못합니까? 그렇지.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한번 행사하고 나면 요것도 못하고 사고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도 못하죠. 그렇죠? 그 얘기고. 자, 173조로 넘어갑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바꿔서 말하면 유한 책임 사원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회사의 능력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으로 구별되는데 성질에 의한 제한은 법인이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유치하게 뭐 상속 못 받는데 유증은 받는다, 뭐 명예신용에 대한 권리는 있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잖아. 그렇죠? 아무튼 얘네는 안 돼요. 지배인 이사는 안 되고 발기인은 된다고 보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배인은 안 되는데 왜 발기인은 되는 거예요? 몰라. 발기인은 자격 제한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법률에 의한 제한은 상법이 제한하는 거냐, 특별법이 제한하는 거냐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이 밑에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법률에 의한 제한은 무한 책임 사항 못 든다는 거 봤고, 그리고 청산 중일 때는 그 목적 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되죠. 청산에 관련된 행위만 할 수가 있으니까. 법에서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제한은 만약에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면 능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됩니다. 자, 옛날 이 상호신용금고법에서 채무부담 제한 규정이 그랬다는 요 예만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랑 동일인 대출 제한 규정, 요거는 단속 규정으로 봤어요. 이 단속 규정이면 권리 능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아닌 거지. 자, 그리고 사령에서 다룰 만한 건 이거 아닙니까? 목적에 의한 제한인데 정관상 목적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제한되느냐?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민법의 법인 규정이 회사에 적용되느냐는 얘기야. 민법에 있잖아요, 여러분.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고. 그게 회사에 적용되느냐? 근데 판례는 그렇다고 봐. 제한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상 목적에 따라 권리 능력이 저렇게 하는 척하면 되게 놀라지 않나? 네. 제한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무제한설과 결론이 같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 수행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행위를 다 필요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인지는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같다는 거고. 근데 선택형 문제에는 여러분, 선택형 문제에는 반드시 제한설이라고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제한설이야. 비슷한데 무제한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봐봐. 요즘에는 거래관계가 있는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것도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뭐 다 들어간대, 다. 자, 회사의 해산명령 보겠습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근데 얘랑 같이 얘만 혼자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해산 명령이랑 해산 판결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해산 명령은 이게 더 나쁜 거야. 공익에 반한 때야. 공익에 반한 때.
그러니까 주로 이 사유들이거든요. 사유들을 물어봅니다. 사유들을 물어보는데 해산 판결은 사원의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주주들의 이익과 관련된 건데 해산 판결은 공익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법원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이분도 나오잖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근데 보면은 그럴 것 같아. 일단 설립 목적 불법,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 안 하거나 쉴 때. 자, 이거 왜 문제가 됩니까? 이런 법인 이용하거든. 그렇죠? 악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회사 또는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정관 위반,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죠.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보겠지만 얘를 볼 거거든요. 얘를 보면은 완전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얘도 잘 나옵니다. 얘도. 자, 해산을 명령하기 전에도 직권으로 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을 한다는 얘기는 재산을 정리한다는 거니까 자녀재산 분배나 이제 자녀재산 분배 전에 변제하고 자녀재산 분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보존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나 아까 검사가 할 수 있었는데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때는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많잖아. 누가 이거 질문하시는데 날카로우시더라고. 왜 그 패소한 경우에 손배책 부담하는 경우들에 보면은 보통 이게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하다 보니까 들어간 애들도 있고 안 들어간 애들도 있는 거예요. 뭐 굳이 그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자, 해산 판결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얘는 해산 판결은 사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겁나 싸울 때 막 이런 겁니다. 보통 보면은. 자, 그리고 바로 주식회사의 설립으로 넘어옵니다. 288조. 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이분이 정관 작성 주체고 발기인이 여러 명일 때는 전원동의로 작성합니다. 전원동의로. 자, 그럼 문제는 누가 발기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야. 형식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 는 얘기는 정관 기재 여부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기인의 사전적 의미, 설립 사무에 종사하냐 이 양반이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정관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발기인으로 보겠다는 거고, 그 이유는 책임 소재의 명확합니다. 책임 소재의 명확함. 자격 제한 없다고 말씀드렸고 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그럼 얘네들이 먼저 모인다는 거냐? 그렇죠. 얘네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발기인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조합. 얘네를 조합으로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그렇죠. 의사결정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찬성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과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한 애들은 꼭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조합으로 봤으니까 과반의 찬성으로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애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요 얘기,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자, 과반수 다수결로 하는데 요걸 외우라는 거지? 정관 작성, 주식 발행사항 결정입니다. 여기서는 이 주식 발행사항에는 당연히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발행가.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무행면 주식 발행할 때 발행가 중에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애들 있잖아. 2분의 1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로 정할지도 전원 동의로 정합니다.
들어봤잖아. 왜 들어봤다는 걸 강요하냐고? 못 들어봤을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 이것도 주문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봅시다. 이 설립중개회사라는 애는 강학상 개념입니다. 뭔가 설명하기 위한 도구란 말이야. 법에 없죠. 근데 자, 얘가 하던 일이 설립된 회사로 어떻게 됩니까? 포괄승계되죠. 뭐로? 설립 등기로 개별적 이전행위 없이 포괄승계되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성립회사와 동일한 존재니까, 법인격이 아직 없다,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 점을 제외하고 동일한 존재니까 여기 포괄승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설립 절차가 꽤 긴데 언제부터 동일하다고 볼 정도가 되느냐는 거죠. 즉 설립증 회사의 성립 시기인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도 요것도 있고 인수도 좀 되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면 얘가 한 거고, 그렇죠? 요 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면 얘가 한 거고 얘랑 동일한 존재인 얘로 넘어가는 거임. 설립 등기로. 그런 논리적 구성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어쨌든 얘는 뭐가 없다? 법인격이 없습니다. 법인격이 없다. 그럼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총유 형태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총유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설립 등기가 있게 되면 개별적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요 전의 행위나 아니면 발기인 조합 명의로 했다면 개인 명의나 조합 명의 아니면 요 전에 설립중 회사가 생기기 전의 행위는 포괄승계 안 되고 개별적 이전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별도 이전 행위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본다면 성립 회사에게 설립 등기만으로 이전되기 위한 요건은 요 세 가지다. 일단 설립중 회사가 존재하고 난 뒤의 일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이 작성되고 한 주 이상의 인수가 있었던 뒤의 일이어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설립중 회사의 명의여야 된다. 즉 조합 명의나 개인 명의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명의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회사 명의로. 자, 그 다음 발기인은 설립중 회사의 업무집행 기관이에요. 기관. 그럼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권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 됩니다.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최협의설, 협의설, 광의설.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이 광의설인지 협의설인지의 판단 기준은 요겁니다. 요거. 개업 준비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 광의설은 개업 준비 행위가 포함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지. 개업 준비 행위가 뭐야? 설립 중에 설립될 회사를 위한 행위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버스 회사가 버스를 조립하는 계약, 뭐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하는 계약,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공장 부지를 지금 매수한다거나 뭐 이런 거 설립과 직접 관련 없는데 설립될 회사가 할 일을 설립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게 광의설의 입장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판례가. 판례 딱 하나 있습니다. 버스 조립 계약 그겁니다. 그 판례에 따르면 시점이 맞고 명의가 설립중 회사의 명의라면 회사가 만들어지자마자 그 버스 조립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설립중 회사가 당연히 부담한다는 거예요. 개별적 이전 행위 없어도. 자, 그럼 정관에 뭐뭐 적어야 되는지 봅시다. 자, 1항에 보시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얘네들이 기명, 날인, 서명합니다. 그렇죠?
자, 총 9호까지 있는데 9호가 삭제되었으니까 8가지입니다. 자, 근데 1호 목적, 정관상 목적. 아까 이거 뭐 하는 데 썼어요? 권리 능력을 제한하냐? 이걸로 봤죠. 근데 판례가 무제한설에 가깝다고 하니까 그럼 이 기능은 뭐임? 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 걔네들은. 자, 그 다음 상호. 자, 이건 정관기재사항인데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은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과 거의 같아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바꿔서 수권 주식수. 자, 이 사회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맥스야, 맥스. 자, 이걸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싶으면은 뭘 바꿔야 된다? 정관을 바꿔야지. 정관은 누가 바꾼다? 주총이 바꾸는 거죠. 그렇죠? 권한이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거고요. 4호,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 주의 금액,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액면가를 말하는 거예요. 권면액, 액면가. 그리고 5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자, 여기 한번 해볼까? 3에다가 4를 곱하면 이걸 우리가 수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3, 그치. 그리고 4에다가 5를 곱하면 설립자본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본금 얼마냐 니네 얘기할 때 자본금은 발행자본금이에요. 보통 앞에 이 2개 빼고 그냥 자본금 하면 현재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본금 계산은 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액면가를 기준으로 주식수를 곱하는 거야. 액면가를 기준으로 주식수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 5호에 해당하는 애는 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요건 기억해 두세요. 등기사항이 아니야. 이거 앞으로 변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설립할 때 몇 주 발행했느냐가 바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요거는 이제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얘는 발행자본금은 정관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은 맞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자본금이 있잖아. 그게 현재 주식수에다 액면가 곱한 거거든. 근데 그걸 정관에 어떻게 적어? 맨날 바뀌는데. 자, 그 다음 6호 본점 소재지 그리고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입니다. 그렇죠? 자, 공고는 일간신문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간신문. 주간지 이런 거 안 돼요. 써가면 혼납니다. 그리고 정관으로 정하면 전적 방법. 이런 거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군. 그렇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450세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해야 된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는. 그리고 여기 발기인의 기명날인 서명이 있는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 소규모 회사 개념이 뭡니까? 자본금이 10억 원이 안 되는 회사들. 얘네들이 어떤 설립할 때? 발기 설립할 때. 자, 참고로 여러분 이 설립 절차에서 모집 설립은 설립 절차에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발기 설립만 있는 거거든요. 발기 설립할 때 정관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죠. 정관이 만들어지려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소규모 회사가 발기 설립할 때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죠. 쉬운데 잘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상호를 정관에도 적고 등기도 하는데 회사의 종류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호 선정 자유의 제한의 일종으로 봅니다.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되잖아. 뭐 한 명인지 합자인지 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 여기다가 회사는 수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단일 상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영업별로 상호를 따로 쓸 수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데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은 안 돼요. 수개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단일 상호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정관은 상법의 법원에 해당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이지. 자, 변제 설립사항 보겠습니다. 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죠. 적어야 효력이 있는 애들. 자, 1호부터 4호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자, 특별이익 있고요. 그리고 현물출자 있고, 여기 3호에 해당하는 게 재산인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비용과 보수액, 총 5가지죠. 종류로 치면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저예, 재산인수인데,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양도인의 성명. 그러니까 이 재산인수계약이라는 애는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설립 등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근데 성립 후에 양수하는 거잖아.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될 회사가 받을 걸 이때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이거 아까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래, 개업 준비 행위야. 재산인수계약은 개업 준비 행위 중에 하나야. 성격상.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걸로 이어지는 거야. 발기인이 재산인수계약인데 정관에 기재가 없어. 근데 이걸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긍정설이잖아. 근데 아까 이 개업준비행위를 판례가 어떤 학설로 바라봤죠? 광의설로 바라봤잖아. 그럼 개업준비행위는 발기인의 권한 내의 행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원래 할 수 있는 애란 말이야, 발기인이. 그런데 규제를 뒀죠. 정관에 적어라, 검사인의 검사 받아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인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거야, 판례는. 원래 할 수 있던 거니까. 뭐라는 거야. 그냥 추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또 뭐 그렇다고. 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거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안 적으면 이거 아시죠? 정관 전체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까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8가지는 안 적으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요것과 관련해서 나올 만한 거. 특별이익은 안 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일단 돈 안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안 되고, 기간 지위 약속하는 것도 안 되고, 무상주 교부, 인수대금 면제해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되는 건 뭐냐? 요런 것들은 될 수 있겠네.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요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이죠. 다 가능한데 당연히 얘랑 얘는 안 됩니다. 자, 얘네들 되는 분이 누구죠? 무한책임 사업만 가능해. 이거는 한병회사나 합자회사에 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만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 현물출자 불이행할 때 요거 실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강제 집행하거나 혹은 정관의 변경을 설립처를 계속한다. 인데 특히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여기도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모집 설립. 현물 출자의 불이행은 왜? 금전 출자의 불이행은 모집 설립이면은 뭐 실권 절차 거쳐가지고 실권시키고 인수인 새로 들여올 수 있잖아. 근데 모집 설립에서도 현물 출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양자가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죠. 정관이 기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무효일 거란 말이죠. 이 재산인수 계약은. 근데 이걸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 있느냐? 판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식은 사후 설립에 준한다. 그럼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특별결의. 근데 이걸 인정해주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재산인수로서 무효이긴 한데 똑같은 계약을 사후 설립 내용으로 해가지고 특별결의를 거쳤어. 왜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다.
자, 그리고 설립비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거야. 초과되거나 안 적어도 회사가 일단 다 내고 발기인한테 구상하는 겁니다. 발기인 책임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대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을 회사가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보겠습니다.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해서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전원동의로 정한다. 여기 없지만 정관작성도 전원동의입니다. 정관작성도. 자, 첫 번째 주식의 종류와 수. 뭐 보통주 100주, 우선주 100주 뭐 이렇게. 그 다음 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 이상을 발행할 때 뭐 발행가죠. 발행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호 보시면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 그 발행가액 중에 자본금으로 넣는 금액인데 이건 뒤에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전원 동의로 정한다. 발행가의 2분의 1이죠. 이거 다시 보니까 새록새록 기억도 나시고 좋죠? 자, 이건 뭐 참고로 받으시죠. 액면가를 초과하는 발행가, 그러니까 뭐 액면가가 5천인데 발행가가 7천이면 남은 잉여금 2천 있잖아요. 이거는 자본준비금으로 강제로 적립됩니다. 강제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강제 적립이에요. 강제 적립. 계산할 때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요거 무액면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으로 일부를 집어넣는데 지금 전원동의로 하잖아요. 근데 설립 이후에는 그냥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거 설립 이후에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전원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설립 무효사유가 됩니다. 설립 무효사유가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얘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관은 작성해서 문서로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데 단서에 보시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발기 설립할 때는 요걸로 효력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요게 모집 설립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 몰라서 틀리지는 않겠죠. 대충보다 틀리는 거 아님? 마음이 급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발기인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한다. 이 얘기는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모집 설립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일부를 인수하잖아요.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 안 하는 경우는 없잖아. 근데 그때도 얘네들은 서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서면은 단순 서면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가 없다는 거다? 양식이 없다는 거다. 인수인들이 사용하는 요 청약서라는 법정 기재사항에 있는 서류랑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발기인은 적어도 무조건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를 안 하는 발기인은 없어. 강제입니다. 강제. 자, 그리고 설립 이후에 이건 아시죠? 사고, 차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 불가. 자, 그러면 나머지 취소나 무효 주장에 제한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자, 제한 능력이거나 의사 무능력이거나 이런 경우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설립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취소, 무효가 된 인수는 누가 책임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지.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발기인이 인수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내가 무효를 주장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없다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주식회사는 이게 설립의 하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인수가 될 거니까 어쨌든 간에.
주관적 사유가 설립의 하자가 안 돼. 원래 다른 회사들은 의사 무능력이 발생하면 이거 무슨 소송의 원인이야? 응? 그렇지. 설립 무효소송의 원인입니다. 주관적 하자 중에 유일한 무효소송의 원인이에요, 얘가. 다른 건 취소 사유고. 자, 그 다음 295조 볼게요. 자, 이건 발기 설립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납입, 출자, 이행. 자, 발기인이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래. 그러면 이제 발기 설립을 말하는 건데, 지체 없이 주식에 대해서 인수가에게 전액을 납입해야 된다. 설립할 때는 이게 아닌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다 전액 납입이고. 자, 그 다음에 이문을 보시면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납입 장소를 지정해야 된다. 나중에 변경할 때 문제가 됩니다. 변경할 때. 자, 2항. 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출자고, 현물 출자라는 경우에는, 자, 이거 잘 보세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게 맞거든. 출자를 하는 것이니까. 아까 재산 인수는 등기를 기준으로 이때 약속하고 이때 이행했잖아. 근데 현물 출자는 등기를 기준으로 설립 과정 중에 약속도 하고 이행도 하는 거야. 이때 다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거 필요한 애들 있죠? 등기, 등록. 소유권 변동하는데 이런 게 필요한 애들이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인도나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서류를 완비해서 교부. 뭘 교부하는 거야? 이 서류를 교부하면 출자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응? 그러니까 뭐 총유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부동산 같은 거를. 그러니까 등기 서류만 가지고 있다가 설립과 동시에 바로 법인 명의로 하면 되니까. 자, 전액 납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분납 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여러분. 어음수표로 난 냈는데 이거 결제가 돼야지 유효합니다. 그렇죠? 요거 자체로 출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금전 출자 납입하지 않더라도 요거 지금 발기 설립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실권 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발기 설립에서는 전부 다 금전 출자든 현물 출자든 전부 다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거. 그러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입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 요걸 잘 봐주세요. 납입의 흠결이 크다. 안 낸 돈이 너무 많아. 자본금의 한 80%를 안 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다설은. 자,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얘기 잠깐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위장 납입의 효력입니다. 납입이 무효라고 보는 다수설, 납입이 유효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로 대립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설에 따르면 납입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본 충실 책임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봤다시피 납입의 흠결이 큰 경우에는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다만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설립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이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다설에 따르면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거 봐봐. 납입 유효설에 따르면 납입이 된 거죠. 어쨌든 납입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자충책은 당연히 발생할 수가 없고 이때도 이것만 물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랑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한 결론입니다. 발기인의 책임만 두고 보면 결론이 같아. 응? 같단 말이야. 근데 이 납입 유효설에서는 이 위장 납입한 자가 회사에 대해서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추가적인 논점이 생기죠. 왜냐? 내가 빌렸어. 회사에 납입을 했어. 납입이 완료됐어.
회사 재산이야. 근데 빚은 내가 졌잖아. 근데 이걸 인출해서 갚는다는 것은 남이 내 빚을 갚아주는 거야. 채당해 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회사가 나한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명의대여 관계. 자,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걸 가지고 누가 막 쌍욕을 써놨던데 뭐 그럴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종모 씨 막 누가 막 써놨더라고. 근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주식 인수할 때 명의 대여, 그러니까 명의 사용에 대한 허락, 승낙이 있으면 납입금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부담하죠. 맞잖아. 근데 이때 주주권을 누가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식설과 실질설로 견해가 나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납입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야. 맞지. 근데 납입 유효설에 따를 때 위장 납입을 한 애들이 명의를 빌렸어. 근데 연대 책임을 얘네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이야. 응? 연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지.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납입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건 주식 인수 대금의 납입에 적용되는 규정이잖아.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빵이야, 빵. 연대 책임을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둘 중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남죠. 자, 명의 차용자, 즉 실질 주주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명의 대여자, 형식 주주가 부담하느냐야. 이 판례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판례는 뭐라고 했느냐? 예라고 했거든. 근데 당시 판례는 뭘 취할 때야? 실질서를 취할 때야. 그 사람들이 형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대여자 아님?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고. 근데 내가 이게 여전히 다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 새끼 뭐 판례 바뀌었는데 모른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라 교수님의 견해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생님 이름을 빌려서 주식을 샀단 말이야. 위장 납입을 했어. 그러면 물론 제가 되게 악랄한 사람이면 선생님한테 돈도 빌려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빌려와서 선생님 이름도 빌려가지고 주식을 인수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회사가 채당해줬을 때 채무를 면하는 사람은 누구야? 나거든, 나.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회사의 상환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이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회사의 납입으로. 변제로. 이걸 당연히 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교수님들의 견해는 이겁니다, 이거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인 거죠. 자,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논점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도 잘 나오잖아요? 횡령죄가 아니라 납입 가장죄가 성립합니다. 전학 판결로 내용이 바뀐 거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납입 가장죄라는 건 여러분, 주식 인수 그리고 납입 의무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의무가 있는 애가 이따위로 하면 형사처벌 받는 거잖아. 이건 되게 뭐 빈번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신주 발행 무효가 아니라 신주 발행 부존재. 위법의 경우는 이게 더 크지. 위법의 정도를 굳이 따진다면 신주 발행 무효보다 이게 더 클 거 아니야. 근데 이 발행이 부존재인 경우에는 뭐가 없다? 납입 의무가 없어. 납입 의무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돼. 이게 되게 이상하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결론이. 신주 발행 무효면 이게 될 수도 있어. 납입 의무가 있으니까. 신주 발행 무효는 또 소급표도 없고. 근데 발행 부존재의 경우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만 설명하면 되겠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위정납입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논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타인명의 회사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위장납입은 얘가 꼭 나와야 돼. 제3자로부터 일시 차입한 돈인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이거야, 이거. 자, 회사가 이사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사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거지. 그런데 회사가 이 인수대금을 대여해 줬다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이 돈을 회수할 의사가 없어. 이 경우에 여기서 돈이 나왔는데 얘는 이걸 가지고 납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정납입은 아니야, 이거는. 근데 어쨌든 뭐 표현 자체는 야, 여기서 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뭐 자본의 증가가 없는 위정납입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타인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이에요. 이사님 명의를 빌렸지만 돈이 회사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대여라는 표현을 쓰지만 회수할 의사가 없잖아. 이걸 회사의 계산, 즉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회사가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주체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이걸 자기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주식. 자, 자기 주식의 법리는 뭐예요, 여러분?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회사가 주식을 돌려받고 환급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주식은 경제적 효과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명의를 불문합니다.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걸 자기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안 돼. 명의를 불문하고. 나 명의 본 것 같은데? 그건 이거지. 이익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자기 주식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때 회사의 명의로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취득 방법이야. 뭐 때문에? 공시의 진정성. 명부에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일 뿐인 거지 이게 이 개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소리 아니라 이건 뭐 통설이야. 자기 주식이라는 개념은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 돈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말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를 얘기한다면 이사님이 취득했다고? 그러면 이 방법은 그 이익이 있어도 이거 방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남는 건데 그 목적이 없다면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이 되고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이면은 법적 효과가 뭐야, 여러분? 절대적 무효설이거든. 절대적 무효설. 모의시험에도 나왔었잖아, 이거.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걸 위장납입의 얘기로 뭐 제3자로부터 일시 차용한 뭐 금원으로 한 위장납입과의 구별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자기 주식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96조 발기 설립의 경우에 임원 설립은 내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